미루기와 회피하기. 많은 이들이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 선입견이 있다. 몸이 아픈 것과는 다르게 반응한다. 예전에는 몸이 아파도 정신력을 탓했지만 그런 추세는 많이 줄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아프면 의지가 부족하거나 성격이 못돼서 그렇다고들 생각한다. 많은 어른들이 마음 아픈 젊은이들을 다그치거나 탓을 한다. 부모가 오냐오냐 해서 키웠다거나 그 정도 갖고 뭐가 힘드냐며 핀잔 주곤 한다.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병원을 찾고도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프고 얼마나 속상한지에 대해 털어놓는 것을 주저한다. 예컨대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오히려 부인이 자기 힘든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회피하기도 한다. 아프다고 말 못하는 청춘들. 청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가 얼마나 외롭고 지쳤는지 얘기하지 않고 변명부터 하려고 한다. 정작 의사인 나는 지적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는데 말이다. 제가 원래는 의지도 강하고 성격도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노력도 엄청 했어요. 신앙도 가져봤고요. 책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자존감이 낮은 건 왜 그런가요?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이 문제인데 여기서 그것까진 고칠 수 없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하려 한다. 안타까운 건 원인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점이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겪고 있는지, 잠을 못 이룬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는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다. 뭐가 힘든지 찾아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원인의 늪에 빠져버리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단계에 들어서기를 두려워한다. 마음이 다쳤다고 선뜻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정하면 진 것 같고 비난받을 것 같아서 엉뚱한 질문과 고민을 늘어놓는다. 이렇게 변화를 주저하는 습관이 생긴다. 해결을 미루고 변죽만 올리느라 정작 중요한 회복과 변화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 회피하는 사람의 세 가지 패턴. 난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해결을 피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행동으로 귀결된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걸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테마에 집착을 보인다. 하나, 남들은 어떤지 살핀다. 상담을 할 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남들도 그렇다고 알려주기만 해도 상담받는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진다. 마음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길 바란다. 남들도 이런 마음의 문제를 겪으며 의지가 약해지거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계속 다른 사람만 살피는 습관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도 남들이 어떤지 살피고 집에 와서도 SNS를 통해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낸다. 자기가 힘들어 병원을 찾아왔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 치료 목적은 뒷전에 둔 채 남들도 나처럼 힘든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털어놓지 못하면서 말이다. 둘, 원인을 좇는다. 설령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원인 분석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마음이 힘들어졌는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인지, 부모님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런 경우 대개 심리학 책 서너 권을 읽어보고 병원을 찾는다. 문제는 그런 고통의 원인에 관한 공통된 답변은 과거라는 점이다. 과거의 특징은 바뀔 수 없다는 데 있다.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 상처, 과거의 성격과 습관, 물려받은 유전자 등에 대해 설령 문제를 알게 되더라도 그걸 바꿀 수는 없다. 심리적 문제에서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애쓰지 말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처할 에너지를 남겨놔야 한다. 어차피 확실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처 몰랐거나 오해했던 진짜 원인을 알면 지금의 고통이 자기 탓이 아니란 걸 깨닫고 상처를 치유할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앞으로는 그런 원인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원인 분석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셋,
불평과 비난의 늪에 빠진다. 비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불평을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감정의 카타르시스 정도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이 배설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인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가족에게 불평한다는 사실, 미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마음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 대한 비난을 멈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공격을 멈춤과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강박적인 성향으로 자신을 탓하든 남을 탓하든 그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멀어진다.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전제. 다친 마음을 치료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변해야 한다. 자존감을 찾고 싶다면 분석이 아니라 변화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변화를 피하고 미루는 습관을 떨쳐내고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 한다. 이때 갖춰야 할 4가지 전제를 소개하겠다. 하나, 내 마음을 우선하기. 변화의 주체는 나고 변화의 대상도 나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느라 다투거나 자기 비난을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괴롭게 보낸다. 우선 나의 마음을 챙겨야 한다. 무엇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자. 학창시절의 따돌림, 가족의 비난과 폭력, 직장 상사의 괴롭힘 등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다. 그런 자신의 마음이 변화하고 낫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변하길 바라는지 생각하자. 둘, 행동하기. 우리는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을 걷고 있다. 이 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자존감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늘 마음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책도 읽어야겠지만 글도 쓰고 말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도 해야 한다. 변화는 행동하는 데서 시작된다. 셋, 지속하기.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가 없고 부정적인 감정이 끼어들 것이다. 이걸 해서 뭐하나? 정말 이런 걸 한다고 자존감이 회복될까? 예전에도 해봤던 건데 하는 생각 말이다. 그래도 지속하라. 자존감이 살아나는 과정은 다이어트 과정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급격히 살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 체중 감소 곡선이 완만해진다. 이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의욕을 잃는다. 이대로 멈추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뭐든 처음에는 신기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점점 흥미가 떨어진다. 요리를 배울 때도 목공예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초보자가 숙련공의 길로 들어서는 문턱이라고 보면 된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정에서도 이 장면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멈추거나 미루지 말고 행동을 계속하라. 자존감에 익숙해지는 단계로 실천하다 보면 전보다 마음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넷, 혼자 말고 함께하기. 그렇다고 재미없는 일을 재미없게 계속할 필요는 없다. 풀 죽은 채 억지로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지 말자. 극복하고 지속하기 위해선 혼자가 아닌 같이 하는 방법을 권한다. 이 또한 몸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혼자서 헬스클럽에 꾸준히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엔 다들 혼자 헬스클럽에 가서 혼자 운동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 트레이너에게 훈련받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순환운동이라고 해서 단체로 팀을 이루어 하는 운동도 많이 한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것이 동기유발에 좋기 때문이다. 마음이 건강해지는 훈련도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다. 같이 하는 것이 낫고 일반인의 도움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 힘들다면 메모지나 일기장 혹은 블로그와 함께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하루 노력한 걸 흘려보내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해두기를 권한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구체적인 롤모델 설정하기.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설정해보자. 목표 설정은 불만을 얘기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과는 다르다. 비유하자면 집 설계도 그리기와 같다.
설계도를 그리는 건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좁고 불편한지 인식하는 일이 아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건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좁고 불편한지 인식하는 일이 아니다. 살고 싶은 집을 공간과 동선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목표를 정할 때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은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목표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려면 다음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 과정을 따르자. 1단계, 나에 대한 불만 적기.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비난이 싫다. 이것은 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남에 대한 불만이다. 즉, 직장 상사가 싫어서 밤에 잠까지 설치는 내가 싫다고 해야 한다. 2단계, 그 대신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기. 어린 시절과 관련된 기억을 지우고 싶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억지로 기억을 지울 수도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예다. 상사가 싫은 건 싫은 거고 퇴근하고 나면 내 생활에 집중하고 싶다. 현실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맞는 예다. 3단계, 2단계에서 만들어진 목표에 있는 사람들은 1단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 적기. 예를 들어, 상사에게 비난을 받아도 무덤덤하게 넘기는 동료처럼 되고 싶다. 그는 매일 퇴근하자마자 취미생활에 몰두한다. 주말에는 회사 생각은 잊고 휴식을 취한다. 이 정도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다.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 단계, 행동하라를 따르면 된다. 무덤덤한 동료처럼 되고 싶다면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